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19세기 후반 해외에서 원정 성매매를 했던 일본인 여성들 가라유키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제국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운영한 군 전용 성매매 시설을 위안소라고 하죠. 당시 위안소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 중 다수는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일본군 점령지에서 강제 동원된 여성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을 위안부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위안부를 언급할 때 반드시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표기하곤 합니다. 위안부라는 용어는 일본 정부가 위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강제동원의 잔혹성을 은폐하고 마치 단순한 노동이나 자발적인 행위인 것처럼 포장하려 했던 역사적 맥락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시 일본군 위안부 중에는 외국 여성들뿐만 아니라 일본 여성들도 존재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 본토에서 모집된 성매매 여성들이 위안소에 보내졌으나 전쟁이 확대되면서 일본 여성들도 속임수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위안소에 동원되었죠. 위안소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전부터 일본인 여성들은 성매매에 동원되었죠. 어느 나라에나 있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사라진 적이 없는 성매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강제 동원이 말이죠. 해외로 성매매를 위해 떠난 일본인 여성들이 오늘의 주제인 가라유키 상입니다. 가라는 중국 당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아예 해외를 뜻하는 말로 자리 잡았는데 가라유키 상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해외로 떠나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라유키 상은 단순히 외국에 나간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19세기 후반부터 해외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던 일본인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여성들이 왜 원정 성매매를 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급격한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분명 일본의 발전에 막대한 긍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동시에 갑작스러운 막부 체제 붕괴와 개국에 따른 혼란과 더불어 경제 불안과 물가 폭등, 대량 실업을 동반했죠. 그나마 도시 지역에는 새로운 산업이나 직장이 생겨났지만 농촌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빈곤이 극심해져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가정이 많았죠. 이런 혼란 속에서 딸들이 다 커버린 가정 중에는 딸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가난한 부모들이 딸을 유곽에 파는 일이 행해져 왔기 때문에 메이지 시대에도 부모가 딸을 직접 매매하는 것은 크게 새로운 일이 아니었죠. 오히려 한 가정을 살리는 방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태어난 가라유키 상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촌 출신 여성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라유키 상은 지방인 아마쿠사와 시마바라 출신이 많았기에 일본 정부가 시마바라족 아마쿠사녀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런데 왜 일본에서 안 하고 해외까지 나간 걸까요? 사실 메이지 정부는 근대화와 서구화를 추진하면서 1872년 청기 해방령을 통해 노예적인 매춘을 금했습니다. 단순히 내부 개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만적인 국가라는 국제사회 비난을 피하고 일본이 문명화된 국가임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매매 산업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법과 절차가 조금 달라졌을 뿐 여전히 존재했죠. 다만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뿐 확실히 단속도 심해지고 시장도 작아지고 영업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예 없앴다면 업자를 비롯한 종사자들도 없어졌겠지만 종사자들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황만 어려워진 것이기에 업자들은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게 되었죠. 업자들이 택한 방법은 해외로 가자였습니다. 업자들은 가난한 부모들에게 가서 해외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라는 말로 돈을 주고 딸들을 사왔죠. 안 그래도 유곽에 파는 가정이 많은데 가정 입장에서는 단속이 심해진 유곽에 가는 것보다 그래도 돈도 더 버는 해외가 낫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가라유키 상들의 존재를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조장했습니다. 가라유키 상들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며 벌어들인 외화가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일본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해외 교민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일본 상인과 노동자들이 정착한 지역에서는 성매매 산업이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마땅한 외화벌이 수단, 즉 수출품이 있다면 모를까 딱히 없었기에 가라유키 상들이 벌어오는 돈이 상당히 크고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매매가 아니라 성무역이었던 셈이죠. 때문에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한다고 했지만 해외에서 활동하는 가라유키 상들에 대해서는 태도가 달랐죠. 특히나 신문사들을 비롯한 여론 자체가 외화를 벌어다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정부는 가라유키 상들이 버는 수익을 정부 재정에 쓰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애국자라고 치켜 세워졌고요. 실제로 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고 일본의 지식인 중 한 명인 후쿠자와 유키치도 매춘부의 해외 수출은 적극 장려해야 하며 막아서는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 일본 수출 금액의 10%가량이 가라유키 상이 벌어들인 금액이라는 말도 있죠. 참고로 당시 일본 정부가 이 돈으로 산 것들은 무기였습니다. 군함과 대포, 총이었죠. 그럼 이렇게 애국자라고 불렸을 정도로 치켜 세워진, 또 실제로 국가 재정에 도움을 준 가라유키 상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가라유키 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실상 강제 성매매를 했다는 점입니다.
말은 강제가 아니었지만 도착하면 기모노 비용과 화장 비용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고 이게 빚이 되어 계속 일해도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놨죠. 일하는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가라유키 상들이 보내진 곳은 동남아시아나 중국, 러시아, 미국, 호주, 아프리카 등 매우 다양했습니다. 가라유키 상들은 주로 현지의 항구 도시에 있는 사창가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항구에는 각국에서 온 선원, 군인, 상인 등 남성 인구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외국 여성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면서 현금 유통이 활발했기 때문이죠. 또 현지에는 크게 두 종류의 성매매 업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본 군이나 일본 정부가 관리하는 매춘 시설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간업자의 집창촌이었습니다. 일본 군이나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주로 일본인 선원과 군인들이 대상이었는데 외국에서 일본인들이 상대했던 이유는 외화 유출 방지 때문이었죠. 민간업자가 아닌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창가도 민간업자보다는 그나마 환경이 좀 나았지만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실제로 보르네오 섬에서 매춘부로 일했던 기타가와라는 이름의 가라유키 상의 기록에 따르면 고객에게 받은 화대 50%는 포주 몫으로 바로 떼이고 남은 50% 중 절반은 빚 상환에 쓰인 탓에 자신에게 남는 것은 25%에 불과했다고 나와있죠. 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손님을 받아야 했는데 기타가와는 한 달에 최소 20명 이상의 손님을 상대해야 겨우 기본 생활을 유지할 돈을 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항구에 배가 입항하는 날이면 손님이 몰려들어 하룻밤에 30명 가까이 되는 남성을 상대해야 하기도 했고요. 거부권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일단 일을 안 하면 빚은 계속 쌓여갔고 밉보이면 일부러 손님을 주지 않아 이자로 다시 빚을 늘리게 만드는 방법을 썼거든요. 요구를 안 들어주면 평생 빚을 못 갚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비인륜적인 환경 속에서 혹사당한 여성들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가라유키 상들이 매춘 과정에서 성병에 감염되거나 영양실조, 미생불량으로 질병에 시달렸죠. 그 결과 상당수 여성들이 젊은 나이에 질병과 과로로 사망하거나 처지를 비관하여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부 가라유키 상은 시간이 흘러 현지 사회에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으로 만난 현지 남성과 동거하거나 첩이된 경우, 또 운 좋게 정식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죠. 어떤 이들은 돈을 모아 직접 포주가 되거나 사창가 근처에서 일본 음식점이나 잡화상을 열어 자영업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내거나 죽어나갔죠. 그렇다면 가라유키 상의 규모는 어땠을까요? 정확한 통계가 남아있진 않지만 그 규모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령 싱가포르의 경우 1890년대 현지 체류 일본인 중 4분의 1가량이 일본인 창부 즉 가라유키 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당시 싱가포르 한 곳에만 수천 명 수준이었으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라유키 상의 수가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이죠. 일부 연구자들은 일본 정부가 매춘을 금지하기 직전까지 해외에서 활동한 가라유키 상이 총 50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정도 규모면 가라유키 상이 일본의 비공식적 인력 수출 산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아니 이 정도면 공식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이런 가라유키 상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부터입니다. 그리고 가라유키 상이 제일 서러웠던 때도 이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20세기 초에 접어들어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열강의 지위를 노리게 될 만큼 국력이 신장되면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해외에서 일본 여성들이 매춘을 한다는 사실이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외 원정 성매매를 수치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라유키 상은 한순간에 외화를 보러 오는 애국자에서 더러운 국가의 수치가 되었죠. 또한 국제사회의 압력도 있었습니다. 당시 서양에서는 국제적인 반매춘 운동이 일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계속 방치했다가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하여 1910년대부터 해외에 파견된 일본 영사관 직원들과 경찰들은 현지의 일본인 매춘구를 단속하고 폐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1920년이 되면서 일본 정부가 매춘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규제와 개선을 해야겠다는 여론이 생기게 되었죠. 본격적으로 가라유키 상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영업하던 일본인 사창가는 우후죽순으로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가라유키 상들 역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귀한 환영식이 아니라 극심한 사회적 낙인과 냉대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일본 국민들이 해외 원정 성매매를 국가의 수치로 인식하면서 가라유키 상들을 비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많은 귀한 여성들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극빈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시마키 요시라는 여성은 돌아온 후 받는 취급 때문에 목숨을 끊었을 정도죠.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가라유키 상들의 존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듯 보였으나 전쟁 기간 중 일부 가라유키 상들은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로 다시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던 옛 가라유키 상들이 영국군 정보를 수집해 일본군에 제공했다는 일화도 존재하죠. 다만 이 일화들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신빙성을 다소
다소 낮게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가라유키상 출신 여성들이 전시 체제하에서 군사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신문기사나 회고담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가라유키상들이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게 된 것은 아니었죠. 2차 세계대전 패배 후 가라유키상은 일본 역사의 칩으로 취급되어 사라졌습니다. 언급조차 하지 않는 역사가 되었죠. 그러다 가라유키상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한 것은 1972년부터입니다. 당시 언론인이자 작가인 야마자키 토모코가 산다칸 8번 창관이라는 르포르타주 책을 출간했는데 해당 책에는 보르네오섬 산다칸이 있었던 일본인 집장촌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책은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이후 여러 연구자들과 기자들이 가라유키상 관련 저술과 보고서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역사 속 가라유키상의 존재와 희생이 재조명되었고요. 정리하자면 가라유키상은 성매매 여성이라기보단 인신매매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사기를 당했다, 사실상 강제였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이 드러나도 가난한 집딸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사회 분위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과거 조상들이 그랬다는 것과 더불어 경제 호황기이자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높은 시기 이 이야기가 터지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쿠마이 K 감독이 책을 영화화까지 하고 출연했던 배우 다나카 기누요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일본의 역사관에 큰 영향을 끼쳤죠. 학교에서 가르치던 편향된 역사가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자로 말입니다. 즉 잘한 건 잘했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것도 조명하자는 것이죠. 물론 대다수는 아니었지만요. 애국자에서 국가의 치부가 된 가라유키상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